4월에 집 팔았는데 실거래가 1억 올라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럴 때 마인드 어떻게 다잡아야 됩니까? 팔고 사면 됩니다. 팔고 사면 되는 것인데, 내가 팔고 안 샀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판 다음에 무주택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하락장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죠. 그러면 내가 올랐던 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랐으면 그건 내가 책임질 결과인 거지, 이게 뭐 화가 날 일은 아닌 거죠. 반대로 내가 팔고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는데 팔긴 팔았는데 사지를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것도 좀 속상한 일이죠. 그건 속상한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팔기 전에 살 걸 준비하고 팔았으면은 바로 옮겼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준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팔았다면은 뭐 시세 상승을 조금 더 한 상태에서 팔든, 아니면 팔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바로 사서 얘도 올랐지만 나도 오르는 이런 상쇄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면은 그것도 좀 순서나 어떤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는 아쉬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전자였다면 그거는 뭐 속상할 수는 있죠.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건 뭐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삼성전자 7만 원에 팔았다가 8만 원에 다시 샀어요. 그 친구가 오히려 똑똑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7만 원에 던진 거는 이유가 있어서 던졌지만 이게 내가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면 8만 원에 다시 사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친구는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7만 8천 원으로 떨어지면 또 팔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좀 의심해야 되는 거고, 다시 샀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이 되게 다른 이유가 딱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주식은 어쨌든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오를 수도 있잖아요. 팔았을 때 오르면 사실 주식은 종목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세금이 뭐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은 팔고 올라도 좀 마음이 좀 덜 힘들어요.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사기도 힘들지만 팔기도 힘든 거에다가 사면서 내는 세금도 많고 팔면서 내는 세금들도 분명히 있고, 뭐 비용이 막 붙죠. 중개비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투자처라서, 팔고 나서 타이밍 봐서 빠지면 사야지 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숏을 치는 건데,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하락이 돼도 사실 본전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그 팔면서 뭐 손해본 거 있죠. 취득세니 뭐 이런 것들 어차피 또 들어가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빠져줘야 돼. 많이 빠져야지만 사실 내가 그 베팅이 맞는 거지. 뭐 한 조금 빠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막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전세나 월세 살면서 또 나가는 비용들도 있고 또 불안 요소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마냥 좋다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팔고 바로 사는 게 제일 좋죠. 팔고 사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장을 안 떠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떠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정리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전세 살면서 우선 뭐 묻어둔다든지, 월세 살면서 뭐 예금에 넣어놔야지, 이런 식의 생각은 이거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은 항상 비쌌어요. 조선시대부터 비쌌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지형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경상도가 그래도 막 좀 경제도 나름 그래도 좀 발전도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중공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인구도 많이 살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지도 펼쳐보시면은 서울 쪽하고 호남 쪽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조금하고 평양 이런 데, 그러니까 이 서부 쪽만 그래도 조금 뭐 평지 지형이지 웬만한 곳들은 다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산지가 70%라고 하는데, 뭐 부산만 가봐도, 부산도 사실 사람 살기 좋은 지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목공학이 이런 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 거기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사실 살기 좋은 땅은 되게 부족했고, 당연히 교통도 안 좋으니까 지금보다 더 좁았겠죠. 살기 좋은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서울 땅은 되게 비쌌다. 한양이죠. 한양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이제 궁궐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인가요? 그분도 유언으로 남겼죠. 서울 집 팔지 마라. 그래가지고 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서울 땅은 팔지 말아라. 서울의 집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항상 살기 좋은 집이라는, 그다음에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에 대한 그 집착, 그런 게 우리나라는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뭐 부모님 세대들도 보면은,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그 땅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밭에 대한 거, 밭도 좋아하지만 논을 할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 논농사 할 수 있는 뭔가 쌀 농사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니즈가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평지가 되게 귀하다는. 근데 이제 서울도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강남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강남은 실제로 그렇게 살기 좋은 지형은 아니에요. 실제 그 강남을 이렇게 살아보시면은 강남에서 조금 평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압구정동 조금 하고 청담동 일부 지역 조금, 그다음에 이제 뭐 대치동, 역삼동, 뭐 이쪽 뭐 삼성동 해가지고 다 언덕입니다. 논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도 별로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뭐 잠실로 뭐 넘어가면 좀 이제 평지가 나오는데 잠실 쪽은 원래 이제 한강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평지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서울 안쪽에서 평지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용산 조금 뭐 있고, 뭐 상암 쪽도 뭐 조금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안에 보면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고 뭐 하는 거죠. 그만큼 서울 안쪽에서도 이게 평지가 없는데 한국 전체로 치면 당연히 평지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땅값이 또 막 몰리고 사람들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죠. 부산인데 걸어 다닐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이 이름이 산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도 사실 이제 산지죠. 산지다 보니까 부산도 이제 뭐 재개발을 좀 하는데, 부산은 이제 산에 막 이제 집들도 많아요. 근데 약간 평지인 곳들이 지금 막 재개발들을 조금 하거든요. 그런 곳들이 아마 나중에 좀 인기 많아질 겁니다. 이게 사람은 평지에 살아야지 좋아요.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날씨도 변덕스러워가지고 뭐 사계절이 다 있지만 아예 따뜻하거나 아예 추우면 오히려 뭐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 경사진 지형에 살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비 많이 와도 골치 아프고 눈 오면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 대한 그 살아보면 아는, 야 평지가 진짜 좋구나라는 거. 특히 이제 그 아까 말한 평지에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면은 상당히 좀 편해지죠. 근데 그런 데가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구성남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막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막 좀 핫한데, 송파의 남쪽에 있는 분당의 위쪽에 있는 그 구성남 쪽도 언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여기보다 경사가 조금 낮을 뿐이지 다른 데들도 다 언덕이에요. 다 언덕이고 언덕 아닌 데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희 동네는 언덕이 없는데요. 뭐 그런 동네가 몇 곳 있는 거지. 웬만하면 다 경사가 있다. 그래서 경사가 있는 데들을 보고 야 여기선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경사가 있으니까 이 가격이죠. 경사가 있어서 이 가격이지 경사가 없는 평지인데도 과연 이 가격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곳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서울 안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곳 중에도 완전 언덕백인데 가격이 또 엄청 비싼 데들도 있어. 그런 데들은 이제 계속 미부장 나는 거고, 그 가격이 언덕이긴 하지만 뭐 가격이 그래도 좀 합당하면은 아마 인기가 이제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가 평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송도도 그렇고 아까 말한 뭐 잠실도 그렇고 다 매립지죠. 제가 예전에 20살 때 송도 매립할 때 그 현장 견학을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목과였으니까 그때 송도를 갔는데, 가는데 진짜 한참 걸립니다. 가가지고 보면은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 준설선이라고 해가지고 펌프가 있어요. 컨테이너 선만한 배인데 펌프를 달아가지고 방파제 같은 걸, 방조제를 하나 만듭니다. 방조제를 만들어가지고 밖에 있는 모래를 펌프로 뿜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갖다 붓는 그런 준설선들이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를 막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평탄화를 막 하면서 그 소금기, 염분을 좀 제거한다고 몇 년씩 막 묵혀놓고, 그럴 때가 이제 한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립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아직 발전하고 있는 동네긴 한데, 송도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그리고 이제 송도는 어쨌든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나름 또 규제도 조금 덜한 것도 있고, 지금은 뭐 서울 접근성이 뭐 좋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아까 그 성남하고 똑같죠. 서울 접근성까지 똑같았으면 그 평지에 그 정도 신축들의 그 정도 인프라를 갖췄는데 이 가격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송도의 그 센트럴파크랑 이런 뭐 아파트들을 그대로 들고 강남에 가지고 왔어 봐. 그러면 얘네가 20억만 할까요? 30억만 할까요? 아마 더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라는 거는 교통이든 지형이든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교통이 점점점 해결을 해줍니다. 교통이 좀 해결을 해주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기도 하니까 저는 뭐 길게 봐서는 송도의 미래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불안하다 정도까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송도보다 더 서울에 가까워도 애매한 지역들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송도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그래? 그럼 송도 엄청 좋으니까 송도 분양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송도도 넓어요. 생각보다 송도가 넓고 그리고 송도가 또 주거지들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송도는 되게 인프라가 되게 그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탁 모여 있는 거기가 있어요. 거기만 사실 되게 살기 좋고 여기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뭐랄까 그냥 여기가 호텔이었다면 좋을 텐데라는 데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365일 거주하면은 좀 불편함이 좀 생기죠. 교통도 좀 안 좋은 곳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송도도 송도 나름이다. 그래서 이 송도를 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중심 지역들 너무 뭐 신축바를 생각하지 마시고 송도 안에서도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는 부동산이 답이 없네요. 집값이 반토막 나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짓고 있는 아파트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구에서 최상급지들은 그래도 조금 회복을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대구에 이제 물량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신축급들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일반 구축들이 있죠. 대구가 원래 되게 노후화가 심한 도시여가지고 구축이 많습니다. 이 구축들은 지금 전세도 갑자기 막 급락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제 대구가 뭔가 좀 반전의 기미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다는 거는 이제 새 집인데 빈 집들이 막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든 월세든 힘을 쓸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뭐 수성구 특정 단지들 같이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강력해가지고 빈 집이 생겨봐야 의미가 없는 지역들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구축들은 지금 막 전세가 막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힘들고요. 근데 이제 이 공급이 어쨌든 25년, 26년 되면 이제 거의 끝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26년부터 2030년 정도? 뭐 그때까지는 거의 대구는 공급을 못 할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건설사 대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구 가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맸습니다. 사경을 헤매가지고 실제로 막 무너지는 회사들도 있겠죠? 아니면 거의 무너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뭐 애물단지 취급받는 회사들도 많을 것이고 괜히 거기에 해가지고 이 사태를 일으켰냐면서 막 임원들 모가지 날아가고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살아났어. 그런데 2027년, 28년에 대구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냐고. 못하죠. 대구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또 분양 좀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야 하지 마라. 그 기존에 있던 그 김 이사님 그때 작살났던 거 못 봤냐? 하면서 야 당분간 좀 쉬어라. 거기는 별죄가 안 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엄청나게 큰 공급이 있었던 지역들은 또 극도의 또 공급 부족을 또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오는 2차 파도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공급은 꾸준히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격이 막 흔들린다고 해서 막 공급을 막 규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차 파도가 이제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 급락이 올 수도 있지만 막 급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빵을 굽는 것도 아니고 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1시간, 2시간 뚝딱 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공사를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되게 오래 걸리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 오래 걸리는 물건들이 부족해질 때는 사람들이 좀 패닉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필수재 아닙니까? 필수재에다가 사치재에다가 어찌 보면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거의 모든 거를 거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돈을 막 끌어와가지고 그냥 사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명품 같은 것들도 조금 뭐 기세가 줄었다고 하지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뭐 정말 좋은 명품 물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 근데 뭐 한 개가 딱 풀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막 사죠. 그리고 바로 리셀을 올려버려요. 리셀러에 올리면은 가격이 막 급등해서 막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높고 이거는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재화들은 공급을 꾸준히 해가지고 물량을 계속 풀어가지고 그 마인드를 깨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진짜 막 폭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나이키 신발 같은 것들이나 뭐 레고 같은 거 보면은 사서 쟁여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한 번씩 그 제조사에서 나이키나 레고에서 뭘 하냐면은 그렇게 너무 비싸게 리셀을 하니까 다시 풀어버려 물건을. 그러면 막 폭락해버립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규제도 있지만 공급도 있는데 이 공급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없으면 되게 심각한 건데 우선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우선 공급은 해야 돼. 공급은 쭉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뭐 너무 내려가면 부양책을 쓰는 거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규제책을 쓰는 거지. 공급이 막 안 되고 있는데도 뭐 지금 가격 별로 뭐 빌빌거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2차 파도 때 이제 거세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되게 위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규제도 좀 풀어야 되고 다주택도 좀 풀어야 돼서 지금 미분양 난 지방도 좀 살려야 되고 우선 미분양이 저렇게 많은데 옆에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반대로 생각하죠. 여기 미분양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죠. 맞는데 이 미분양이 있는 데에 아파트가 부족한 건 아니죠. 그 지역은 아파트가 많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안 살고 요 동네에는 아파트가 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복잡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지역들은 또 부족한 거고 많은 지역은 또 많은 거야. 그러면 이 부족한 지역은 짓고 있어야 돼. 이건 짓고 있으면서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전국에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뭐 대구에 집이 많으면 뭐 서울에 집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급은 공급대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구에 물려있는 건설사들은 다른 데 짓지도 못해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지역으로 딱 나눠 놓을 수도 없고 어차피 이걸 해결을 해야지만 또 다른 게 해결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욕 먹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부동산 정책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익남님 강의는 안 하시나요? 다른 데서도 듣고 싶어요. 부동산 강의를 안 한 지는 몇 년 됐죠.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강의는 뭐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할까는 생각하고 있지만 뭐 아직은 뭐 확실하게 한 건 없고 지금 앞으로 집을 사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는 하지만 집값이 오른 지역이 예를 들어 뭐 10개라면은 아직 안 오른 데가 한 90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서울 다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서울 절대 다 올라가지 않고요. 호가들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호가들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막 찍히는 동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서울로 보면 조금 많은 편이지만 전국으로 다 놓으면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80에서 90곳은 뭐 약간의 회복 정도고 뭐 지금 막 기세 등등한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미 올라간 곳들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못 사는 집이에요. 어차피 못 사. 지금 20억, 30억짜리 집 어차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올라갔다는 거를 가지고 나의 지금 그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걔네들은 어차피 내가 못 사.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이 물건들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못 사는 거가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실 내가 엔비디아를 안 가지고 있으면 엔비디아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에서는 난 엔비디아 주주도 아닌데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뭐라 하고 엔비디아가 내려간다고 뭐라 해. 내가 주주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야 될 것 같은 그 금액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한 뭐 9에서 한 15억 정도 9에서 15억에서 뭐 20억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아마 꽤 많은 시청자분들이 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도 꽤 소득이 높아요. 소득도 좀 높고 그리고 또 저축도 좀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채널들하고 확실히 달라요. 제가 또 유튜브를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기반의 채널들은 아, 저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래. 저 2억밖에 없는데 집 못 사겠죠? 막 이러는데 주식 채널 같은 데들은 1억 있으면 엄청 많고요. 코인은 뭐 500만 원 있어도 돈 많아. 그런 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돈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이 없는데 집값이 내려가길 바라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시청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소득도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맞벌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현금도 좀 모아놨고 근데 여기서 대출을 왕창 받아서 집을 살려니까 좀 걱정돼. 아, 어떡하지? 조금 더 모아서 살까? 약간 이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 분들이 한 9에서 15억 정도를 막 살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아직 그렇게 안 올랐어요.
이쪽은 올랐다 해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는 게 맞는 거죠. 사는 게 맞습니다. 사는 게 맞고 지금 사는 게 맞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맞죠.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만큼 대출을 받아야 될 거면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본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도 될 것 같은데요인 거지. 대출과 상관없이 어떤 뭐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은 집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는 게 맞는데 서울 어디든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이 수도권 안을 되게 동질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천이라고 하면은 인천도 되게 균일한 어떤 그 상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냥 이게 다 각자 다른 동네예요. 다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이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예를 들어 요 북쪽은 되게 잘 살고 남쪽은 되게 못 살고 뭐 이러는 동네들도 많고요. 같은 구 안에 있지만 소득 격차가 막 거의 2배 이상 나는 동네들도 있고요. 서쪽은 되게 교육으로 강한데 동쪽은 뭐 교육이 뭐 전혀 안 되는 동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구내 뭐 아니면 같은 뭐 시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 반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이제 금액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의 차이가 서울에서도 워낙 많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30평대인데 어떤 데는 막 한 7, 8억 하는데 어떤 데는 3, 40억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쪼개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울에 사면 뭔가 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사놓는 거 대비 훨씬 성과가 안 좋은 거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인생 플랜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이 아파트가 되게 괜찮은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의미 없는 아파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 왜냐면 아니 굳이 이렇게 이 돈으로 왜 이걸 사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똑같은 뭐 5천만 원 가지고 세단을 사는 사람도 있고 SUV를 사는 사람도 있는데 SUV를 산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아니 그 돈이면 세단 살 수 있는데 왜 SUV 사냐고. 그러면 그 SUV 산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는 애도 있고 뭐 내가 뭐 캠핑 같은 거 뭐 짐 옮기고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SUV를 산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근데 집으로 오면 그걸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 돈으로 왜 이걸 사요? 아니 내가 SUV가 필요하니까 SUV를 사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세단 사야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뭐 살아도 되지만 나는 그냥 돈 벌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산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돈을 벌면 좋겠지만 저는 여기서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래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여기가 그냥 고향이어서 좋고요. 제가 20대 때 홍대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저는 이 강북 여기가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무조건 그냥 옛날부터 이 동네 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거꾸로 봐가지고 아니 그 돈이면 이거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단순화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아니 옆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인텔 사면 바보라고 하죠. 왜 인텔 사 엔비디아 사지 뭐 이러고 있지만 이 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돈을 벌면 좋겠지만 집을 꼭 돈을 벌 목적으로만 사는 거는 아니다. 대학을 인서울로 가는 거 보니까 서울 집값은 빠지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레미콘 차들 파업하는 거 보니까 자재값이나 건설 인건비도 내리긴 힘들 것 같고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나름 그 지방 거점 국립대 직어국이라고 했죠. 그런 데들이 꽤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방의 광역시에 있던 그 친구들은 이 점수로 굳이 인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방의 국립대들도 꽤 점수도 높았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컸었고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졌죠. 물론 20년이라는 게 엄청 오래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과거의 위상이 많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40, 50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그 대학 좋은 대학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고3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라고 말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서울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해졌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죠. 앞으로 예비 성인이죠. 이 청소년들이 서울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못 왔더라도 20대 초중반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로 막 옵니다. 이거는 막기가 쉽지 않아요.
막기가 쉽지 않고 막을 수도 없고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 우리나라가 뭐 무슨 뭐 북한 같은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옛날 조선처럼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부산에서 살아라 뭐 이렇게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동을 하겠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을 없애줘야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는 게 그러니까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서 자취하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게 오히려 손해. 차라리 부산에서 남아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살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유의미하게 사람들이 느껴지게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없어질 것이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다 알지만 쉽지 않다. 물론 뭐 메가시티니 뭐니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엄청난 무슨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아니면 뭐 법인세를 뭐 몇 년씩 면제를 해주면서 막 대기업들 막 끌고 와가지고 부산이 갑자기 좋은 일자리도 막 생기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될 것인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앞으로 안타깝지만 계속 젊은 청년들은 이 서울 쪽으로 올 것이고 서울에 직장을 얻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거를 반복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젊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이 많은 데로 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젊은 여자들이 골프를 치러 가니까 젊은 남자들이 막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여자들이 야 골프 너무 비싸다. 야, 테니스로 가자 해서 얘네들이 테니스로 가니까 남자들이 골프 치다 말고 갑자기 테니스로 막 바뀌어. 막 테니스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야 테니스 별로 좀 재미없는데 안 되겠다. 야 그냥 우리 러닝으로 가자 했더니 갑자기 남자애들이 러닝으로 막 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러닝 엄청 뛰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직업을 얻으려고 서울에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무조건 오는 거야. 무조건 그냥 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없냐? 그러면 야 서울 가자 해서 막 애들이 막 서울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계속 몰리겠죠. 그 남자들 여자들의 뭐 굳이 뭐 그걸 성별의 차이라게 보기는 좀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수도권에 와서 살아도 되게 적응을 잘합니다. 고향 잘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남자들은 고향 가서 살아도 괜찮다는 친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와이프가 난 안 갈 건데 하면은 그냥 서울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서울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지방은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정부든 정치권에서 흐름을 바꿔주면 좋겠지만 못 바꿔준다면은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소시민들은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